국제금융론 이번 시간에는 이자율, 통화, 그리고 환율과의 세변수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통화로 정의를 하고, 그 통화량의 조절이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이자율이라고 하면 자국의 수익률이 되겠죠. 자국의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분석해내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통화라고 얘기하면 통화 정책까지 연결이 돼서 중앙은행이 관장하고 있는 통화 정책, 그리고 통화량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졌을 때 자국이나 이제 외국에서 그런 중앙은행의 정책이 변화됐을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통화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거시경제학 시간에 충분히 통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겠지만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 통화가 무엇인지, 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공급, 그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이것도 거시경제학에서 거의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통화 자산과 이자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요 공급 모형의 바탕을 두고 설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수요와 통화에 대한 공급. 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주로 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조를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가 될 겁니다. 그건 통화량 조절을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통화를 수요하게 되겠죠. 어떤 때 수요가 늘어나고 어떨 때 수요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통화량의 조절, 그 통화 시장, 금융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기서 통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균형이라는 것은 균형 이자율과 거래 통화량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과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인데, 통화량을 거래할 때, 통화를 거래할 때 가격이 매겨지는 거 이자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수익률과 환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들처럼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외환 시장으로, 자국의 통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바탕으로 환율까지 결정되는 과정, 연결시키는 모형, 그거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장 어떻게 균형이 결정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마 단기 분석 정도로 마무리 짓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통화란 무엇인지, 통화에 대한 이제 이해부터 복습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는 뭐죠? 통화라는 거 거시경제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을 통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 중에 한 가지로 가장 즉각적으로 즉시 지불할 수 있는 거 뭐가 되겠죠? 현금이죠, 현금. 커런시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데비트 카드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예금 구좌에 들어있는 돈까지도 통화에 포함을 합니다. 그 거시 분석에 따라서 M1, M2 그래가지고 구분을 짓고 요구불 예금까지를 할 건지, 거기에다가 특별한 유동성이 좀 뛰어난 저축 계좌까지 포함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M1, M2로 나눠서 쓰고 있고요. 그 분류는 사실 더 이제 나아가지고 실증적으로 통화량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더 나은 분석, 또는 물가 수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고요. 어떤 때는 M1이, 어떤 때는 M2가 더 좋은,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M1, M2를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금과 요구불 예금까지 합한 거를 통화로 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저축성 예금 쪽은 아직 포함을 안 하고 있다.
그 특별한 경우에 분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가끔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이죠. 거래 시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을 통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금방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린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liquidity죠. liquidity. 유동성 선호설에 의해 가지고 화폐 수요를 도출합니다. 통화에 대한 수요가 유동성 선호에 의해서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란 뭐냐? 내가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리퀴디티입니다. 어떤 순간에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투자해 놓은 돈을 빨리 현금으로 회수할 수 없어서 지불 날짜가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 불능이 돼서 디폴트가 선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무엇의 문제죠? 리퀴디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의 크기가 높은 거, 현금 자산이 유동성의 정도가 높으니까 빨리 즉각적으로 현금화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고요. 저축성 예금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린다기보다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적금을 부었다 그러면 적금 계약한 시간 이전에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에 다른 상품을 산다거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진다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보다 위약금까지 계산해서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있다. 주식을 현금화하는데 며칠 걸리겠죠. 요즘이야 빨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거 있겠습니까? 부동산 이런 것도 다 자산이죠. 그 자산이 있는데 부동산 팔려야지 현금화할 수 있죠. 그렇게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유동성을 측정하는 거고요. 현금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거를 자산, 그것을 화폐라고 하는데요. 그 화폐의 정의 어디까지 볼 것인가? 자산 중에서도 그 화폐성 자산이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유동화 시킬 수 있는, 빨리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M1, M2 구분하는 거 국가마다도 살짝 다르고요. 그 어떤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파는 상품들이나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에 대한 목표가 있지는 않고요. 요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런 모형들을 분석하는구나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통화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공급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중앙은행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들이 있죠.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해서 국채를 팔고 사고 하는 것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불 준비율을 바꾸는 거. 은행이 통화 창출을 하는 이유는 지불 준비율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성,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위탁을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금융상품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고요. 그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그 예금을 넣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돈을 대출해 줬을 때 그 받는 이자로 또 예대 마진으로 이윤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돈을 은행에 쌓아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금을 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돈을 찾아가려고 하면 은행은 무조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디폴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은행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최후의 대부자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불 준비금을
중앙은행에다가 예탁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일 수 있고 20%일 수도 있고 뭐 현실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확한지 제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 퍼센티지 일정 예금한 돈이 들어오면 예금한 돈의 일부분을 중앙은행에 맡겨둡니다. 그걸 모아두면 한 은행에서 지불불능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뛰어가서 자기의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으로 달려간다는 뜻이죠. 뱅크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다른 은행이 예탁해놓은 지불준비금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지불준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불준비율 자체를 변동함을 통해서 통화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국채 발행이나 뭐 지불준비율이나 또 이제 그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나 은행이 급하게 지불 수단이 없을 때 자신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은행에서 빌려주는 중앙은행에서 각 개별 은행에게 상업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 할인율 그때 빌려주는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또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는 건 중앙은행의 컨트롤에 의해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변수들도 물론 조금씩 있긴 한데 직접적인 컨트롤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은 페드라고 하는 Federal Reserve죠. 페드라고 하는 줄여서 페드라고 하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한국은행이고요. 뭐 일본은 뱅크 오브 재팬 뭐 이런 중앙은행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다 있고요. 그럼 통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통화 수요죠. 통화 수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화폐라는 걸 정의할 때 유동성에 대한 선호.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산을 지불해야 할 때 즉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자산들도 있죠. 그 유동성의 크기, 유동성에 대한 선호. 그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뭐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데도 이유가 맞겠지만, 네, 이유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죠. 막 급하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금융 서비스, 금융 시스템 자체가 발전하는 바람에 신용카드라든지 신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매월 언제까지 내 모든 소비한 내용들 결제 내역을 보고 페이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 지불하는 걸 약속하는 그런 옛날에는 어음을 썼습니다. 뭐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게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되고요. 그거를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장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유동성을 지불하는 것이죠. 현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하려는 거 그런 수요 그게 바로 통화의 수요가 되겠죠. 그럼 통화의 수요가 발생할 때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은 뭡니까? 현금으로 유동성이 아주 높은 자산을 가졌을 때 상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은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nterest forgone cost라고 하는데요. 그 이자를 포기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저축성 예금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 1년에 5%의 연이율 5%의 그 이자를 얻을 텐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을 때는 물가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되죠.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적 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물가 수준을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위험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증권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해져 있는 이자율로 수익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흘러가는 시장의 평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동반한다.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인터레스트, 이자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유동성을 좀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자율이라든지 수익률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익률이 높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그거 얘기하는 게 포트폴리오죠. 위험성 자산들을 어떻게 잘 구성해가지고 어떤 항목은 그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성도 보통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유동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variance, 뭐 통계학에서는 variance죠, variance. variance의 크기 그거 자체를 위험으로 평가하는데요. 그게 클 수 있죠. 완전히 성공할 수도 있지만 폭삭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채권 시장과 일반 저축 예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면 뭐 국채라든지 갖가지, 뭐 또 다른 나라, 이제 우리 국제 금융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베트남 채권이라든가 브라질 국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죠. 그 상품들 구성을 제대로 하고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 다음에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신의 자산을 구성할 수 있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이런 자산에 대한 내용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통화에 대한 수요입니다. 통화에 대한 수요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나? 유동성에 대한 선호. 즉각적으로 지불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통화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통화 수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중앙은행이 결정해서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바로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개별적인 무브먼트도 있겠지만 상황 판단에 대한 결정들도 있겠지만, 이게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시장에서 통화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 처음에 목격했던,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는 이자율, 그게 시장 균형 이자율이라고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런 예측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석력이 필요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수요 공급이 나왔으니까 시장 이론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통화 공급은 중앙은행이 결정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기조를 낸다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면 통화의 공급량이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요로 넘어가면 이렇다는 거죠. 시장 이론 공부할 때 뭐였습니까? 수요 변하고 공급 변했을 때 균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통화 수요는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통화량이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 자체를 그려놓은 게 통화 수요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 자체와 통화 수요량 자체를 구분해야 되는 거, 그 기본적인 시장 이론에서 수요량과 수요라는 거 구분하는 법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 수요를 그려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아양하겠죠. 우아양합니다. 자, 우리가 익히 봐왔던 수직축은 가격이고 수평축은 수량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격의 측면, 어떤 통화에 대한 가격에 대한 측면은 바로 이자율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선호에 의해서.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나의 유동성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유동성 있는 자산을, 통화를 수요할 겁니다. 수요량이 늘어날 겁니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통화 수요량 자체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통화 수요 곡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거고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낸 거니까요. 통화 수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통화 수요, 통화 공급 어떤 공간에다가 그리는지, 어떤 스페이스에다가 그리는지 보면 수평축은 통화량이 될 것이고요. 통화 공급량, 통화 수요량 그거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통화량이 될 것이고 수직축은 가격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될 겁니다. 그 관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수요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이라는 것이요. 어떤 자산에 대한 위험. 자, 국채라든지 뭐 공공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채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수익률이 보장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개별 기업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위험 자체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 더 위험한 리스키한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런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통화를 더 소유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자산들에 대한 유동성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이것도 경제 상황에 또 비례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또 물가 수준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죠. 예, 통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예, 물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수요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좀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큰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소득이죠, 소득.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 자체가 증가합니다.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증가하죠. 그렇다면 통화 자체에 대한 수요도 국민 소득, 실질 소득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총수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텐데 그거를 수요를 많이 한다는 건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지불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통화 수요도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통화 수요를 그릴 때 통화 수요와 통화 공급을 그릴 때 어떤 공간에다 그린다고요? 통화량과 이자율에 대한 공간에다가 그리죠. 그 변수 말고 통화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국민소득, 실질 국민소득을 보면 되겠어요. 실질 국민소득 자체가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통화 수요도 증가하게 될 거다.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 수요 증가의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는 이제 통화 수요 모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수요 모형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통화량을 M으로 표현을 합니다. 통화 공급량이든 통화 수요량은 좀 다르게 표현하죠.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M이라는 것 자체 공급되는 통화량 M, 머니 그 자체를 M이라고 이니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그 중에 통화 수요를 어떻게 그릴 건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총 통화 수요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를 따져보도록 하죠. 총 통화를 수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 선호라고 했습니다. Liquidity Preference. 그 유동성에 대한 선호 때문에 통화를 보유하게 된다. 경제 주체들이 통화를 보유해야만 한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자율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수요량이 통화 수요량이 증가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이자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M으로 표현하는 그 M 자체는 보통 L이라고 써요. L. liquidity에서 온 L입니다. 그 demand 쓸 때 demand 곡선을 D라고 쓰잖아요. function of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iquidity는 function of 이자율 R과 총 국민소득 Y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MD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함수 형식으로 쓰면 실질 총 통화 수요는 MD, 그러니까 통화 수요 자체를 실질적으로 실질 변수로 본다면 그거를 물가 수준으로 나눠줘야 되죠. 네, 물가 수준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본다면 MD는 물가 수준 P 곱하기 함수 형태로 쓴 L이라는 함수의 R과 Y의 함수다.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통화 수요를 나타낸다면 MD 나누기 P는 L 함수 이름이죠. liquidity R과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쭉 설명해 놨던 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학적인 공부가 돼 있고 경제학에서 이제 수학적인 모형을 자주 쓰니까 총 통화 수요 모형이라고 하면 총 통화 수요가 어떻게 결정된다? 실질 통화 수요는 MD 나누기 P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함수 형식을 따른다. 어떤 변수의 함수다? R과 Y의 함수다.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함수다. 이자율과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는 그 소득 Y로 하면 되고요. GDP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는 Y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하향하는 곡선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총 통화 수요는 어떻게 변할까 고민해 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더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느낀다고 했죠. 그러면 그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아무런 무리 없이 이해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요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다음으로 볼 건 뭐다? 시장입니다. 통화 시장에 대한 모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이것도 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수요 공급 모형, 시장 모형 이거 공부했다면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아주 쉽게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통화 시장 모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통화 시장 모형 해봤자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서 균형이 결정된다고요? MS와 MD가 같아지는 점에서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뭐 실질로 바꾸면 MS 나누기 P는 MD 나누기 P 실질 통화 공급과 실질 통화 수요가 같아지는 부분이니까 PP 분모에 있는 거 서로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MS는 MD라는 조건이 시장 청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rket Clearing Condition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R이라는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통화 시장의 균형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 균형 이자율, 균형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MS 측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중앙은행에서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잠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MD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균형이라는 거 초과 수요가 있었을 때 어떻죠? 초과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했을 때 시장의 균형에서 바뀌는 경우 시장 균형에서 잠깐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높아지거나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았을 때 균형점으로 사실 복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경우는 어떤 겁니까? 갑자기 이자율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균형 이자율보다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았는데 균형 이자율보다 높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초과 공급 상태가 벌어집니다. 수요량이 그만큼 공급량보다 훨씬 더 적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중의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수요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급량이 많고 수요량은 적고, 통화량이 훨씬 더 통화된 공급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유동성을 보유하려는 유인들이 줄어듭니다. 내가 인터레스트 포건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이자율이 지금보다 높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동성이 있는 자산보다 유동성이 낮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 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인 통화에 대한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요? 균형 이자율에 이를 때까지. 이자율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유동성 있는 자산을 더 수요할 이유인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건 공급 쪽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그냥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이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이 바뀌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아니죠. 반응은 일반적인 경제 주체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유동성을 더 많이 수요할 유인들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올라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균형 이자율에 이르게 될 거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 균형으로 복귀하려는 시장의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균형이 안정적인지 안정적이지 않은지를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국제금융론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마 거시경제학이든 경제 원론 시간이다 한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균형점이 돼야 시장 균형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주 희귀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시장이 균형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다른 균형의 정의에 따라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균형이고요. 일시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통화 시장 모형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통화 시장 모형 하고 있죠, 우리 통화 시장 모형에서 균형 살펴볼 거고요. 그걸 어디다 그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직축은 이자율이 될 거고 균형 이자율이 됩니다. 수평축은 통화량이 되겠죠. 실질 통화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 통화량은 n분의 p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수요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수요는 우하향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실질 수요죠. 그러니까 MD죠. MDP인데 이거를 L이라는 함수로 쓰고요. 이 함수는 뭐에 관계가 있다? R과 구민소득 Y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 R과 Y의 함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생략해 버리면 L, R, Y로 우리가 쓸 수 있겠고요. 그럼 통화 공급은 어떻습니까? 통화 공급량이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수직으로 AMS 나누기 P. 이게 요 자체로 결정이 되어져 있다.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중앙은행이 확장적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피면 통화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피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주어진 것이 이렇다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균형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 R 스타로 쓰겠습니다. 요 균형 R 스타. 그다음에 여기에 정해진 거, 네, M 스타 B 실질, 네, 통화에 대한 균형이 결정됐어요. 실질 통화 보유량 또는 실질 통화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저렇게 이제 균형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거 다름 아닌 그냥 시장 모형,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부터 공부했던 시장 모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자, 이렇게 그려진 시장 모형에서 이제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중앙은행에 의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증가시켰다. 통화 공급 증가됐다. 그러면 MS가 증가한 거죠. MS가 증가한 겁니다. P랑 다른 변수는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요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MS 나누기 P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통화 공급이. 통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러면은 네, 균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결정되겠죠. R1이라고 하고요. 여기 M1 나누기 P, P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점 자체에서 이자율 R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이게 감소했다. 이게 증가가 아니라 통화 공급 감소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균형점도 R2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분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급에 대한 이자율 변화의 효과들은 바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공급 측면이고요. 수요 측면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요 측면. 수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R과 M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의 변화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동을 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소득. 네,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보이느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R과 요 수요의 관계는 마이너스 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R이 증가하면 M이 이렇게 감소하는 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Y와의 관계는 플러스 관계죠. Y와는 플러스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Y가 증가하면 통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소득 첫 번째로 실질소득 증가와 두 번째로 실질소득 감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여기 플러스가 생기니까 L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L이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그려보면 뭐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사실. 네, 실질 통화 보유량이 될 거고 이게 이자율이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원래 곡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게 MS 나누기 P고 이게 L, R과 Y의 함수였습니다. Y에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Y가 증가하면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Y의 증가로 인해서 요 통화 수요가 오른쪽 곡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Y가 감소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원래 균형점 여기 있었죠. 원래 균형점 여기에 있었습니다. R 스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Y가 증가한 경우에 R1이죠. 1번에 그러니까 R1으로 표현할게요. 네. 이자율 증가를 보인다.
그쵸? 이자율이 어떻게 변했죠? R 스타에서 R1으로 이자율이 증가했습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했을 때 이 균형점 보면 R2죠. R2로 표기하겠습니다. R2로 표기를 할 거고, 그럼 R 스타에서 R2로 바뀌는데 이게 이자율 감소를 의미하죠. 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거까지 쭉 이해를 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통화시장하고 외환시장, 요거를 합해가지고 동시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균형을 살펴보는 건요,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국내나 국외의 통화정책이 펼쳐졌을 때, 통화정책이 뭐 국내이든지 외국이든지 두 개 다 펼쳐졌을 때 이게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외환시장 분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환시장 분석할 때 균형은 어디서 결정됐죠? 균형은 수직축의 균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정됐고요. 자산시장의 흐름, 요 R 수익률, 자국 자산의 수익률이든지 외국 자산의 수익률이든지 R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국내 자산의 이자율, 그렇죠? R 달러라고 그때 썼었죠. 네, R 달러하고 외국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 요거죠. 네, 그 interest parity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 어떻게 썼습니까? R 유로에다가 이 백분율 변화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말로 써본다면 네, 외국 자산 또는 이제 여기서는 유로 자산이죠. 외국 자산의 기대 수익률, 예, 그걸로 표현을 해놨죠. 근데 오늘 배웠던 건 뭐죠? 통화 시장입니다. 통화 시장 균형이 뭐였어요? R입니다. 그렇죠? 균형 가격 축은 R이고 여기 수평축은 M 나누기 P였죠. 네, 통화량이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를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 통화 공급이 있었을 겁니다. 통화 공급 MS 나누기 P, 예, 통화 실질 공급이 있었고 통화 수요가 있죠. 이거 L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썼고 리퀴디티 R에다가 또는 Y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동시 균형을 살펴보고 싶은데 겹치는 거를 한번 보죠. 겹치는 축이 바로 요 축입니다. 수익률이요, 수익률. 그래서 요 놈을 90도 회전을, 이 축을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90도씩만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요, R이 수평축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 내려오는 축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다름 아닌 통화와 미국 실질 화폐 보유량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통화량, 실질 통화량 자체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 그렸던 거 요거 90도 회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MS 나누기 P 실질 통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려줄 수 있는 통화 수요를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균형이 결정되는데 그게 R이에요. 됐죠? 여기 R에서 결정된 거 요 R이 R 달러를 국내 시장의 수익률로, 달러 예금의 수익률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뭐 그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스타 네, 환율의 균형 환율이 여기서 결정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변화를 다시 복합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미국의 통화량 공급 증가.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내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국내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거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R이 감소합니다. R 달러가 감소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R 달러가 감소하는 걸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R 스타가 아니고 R 달러죠. 죄송합니다. R 달러가 감소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국내 시장에 결정된 게 R 달러를 표현하는 거니까 자,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럼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화폐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으니까 요 MS가 증가했겠죠. MS 프라임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균형량에 비해 가지고 여기 R 자체 여기 R이죠. 여기 수평축에 보이듯이 R이 감소를 했네요. 그럼 요 이제 새로 변한 국내 예금 수익률이 R 프라임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R 프라임으로 떨어지면 자, E 프라임이죠. E 프라임의 값이 E 스타에서 원래 E 스타의 균형점에서 E 프라임 자체로 변화했다. 이게 뭐냐? 환율이 상승했다. 다른 말로 달러의 절하가 일어났다. 우리 여기서 말했던 환율의 단위 이 달러 포 유료였죠. 이렇게 표현된 상황에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달러의 절하가 일어나고 유로의 절상이죠. 상대적인 절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환율까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제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두 번째로는 국내 총생산의 증가,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죠?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이게 L이죠. L, R, Y니까 이게 약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밑으로 이렇게 이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이쪽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렇다면 이자율이 상승할 거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네, 저기서 볼 때 요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균형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E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요 부분도 한번 그려 보시고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각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해볼 수 있는 거 아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해봤던 거는 통화 정책 중에서 국내 통화 정책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꼭 통화 정책 아니라도 총생산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까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의 통화 정책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하는 것인데요. 외국의 통화 정책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거를 국내 통화 공급량이 아니라 외국이라고 생각해 보고, 외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형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가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반대 방향이냐고요? 요거를 다 달러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로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방향은 똑같습니다. 국내 통화량 또는 외국 통화량의 통화 공급의 증가면 외국에서 평가한 통화의 상승을 가지고 올 겁니다. 상승을 가지고 올 건데 이 환율은 뭐죠? 유로 퍼 달러의 환율입니다. 요거 역수죠. 요 두 개
역수입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절하가 일어나는데 달러 입장에서는 절상이 되는 거죠. 교육과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별로 어려움 없이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또 즉각적으로 요 모형 자체에서 외국과 그 국내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른 요 변화를 생각해 보면 외국 통화 정책의 변화는 사실 국내 통화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오른쪽 그 아랫부분에 요 그래프에서 요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윗부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느냐? 네, 요 외국 자산의 변화, 요 영향을 미치겠죠.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거죠. 자, 위쪽 그래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외국 자산의 외국 통화 시장에서 통화 공급이 증가했다. 네, 외국 통화 공급이 일어났다. 요 경우 외국 통화 공급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요 위쪽 그래프 위쪽 요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건데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요 외국 자산의 수익률 자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변하죠? 네,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거 달러가 절상한 거고 유로가 절하한 겁니다. 국내 시장이랑 외국 시장의 통화 시장과 외환 시장 같이 고려해가지고 반대로 넘어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여기서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 위쪽 부분 외국 통화 시장의 변화는 사실 이건 국내 통화 시장의 변화가 결정돼가지고 이거 국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장이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서 요 곡선 외국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변화시킬 텐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환율이 증가하면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왼쪽으로 R 변화가 일어나겠죠. R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서 이게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환율이 떨어지는 달러 대비 유로의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거다. 달러화는 절하되고 유로화는 절하되고 달러는 절상되는 현상을 볼 것이다.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고 여기 이제 이 하나의 그래프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통화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통화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자율 또는 통화 정책, 중앙은행에서 펼치는 통화 정책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된 최종 목표 또는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환율에 대한 내용이니까 환율이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산접근법 또는 interest parity 라는 모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살펴봤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국내 시장의 통화량이 바뀜에 따라서 이자율이 바뀐다.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바뀌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자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외국의 통화 정책에서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통화에 대한 복습을 좀 했었고요. 통화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한 도출,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국내 이자의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게 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오늘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내용이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단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 변수의 변원동이 있을 때, 퍼센테이지 체인지가 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통화 정책에 의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 인터레스트 페러티가 사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 국내 수익률, 외국 수익률에 대한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